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슈가 있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피로해요. 그래서 오늘 머리를 좀 텅 비울 수 있는 그런 소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도양 작가님의 소설 물레의 방아예요. 사실 저 이 물레방아 내용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박병률 작가님의 의지에서 텍스트를 무턱 읽어드릴 겁니다.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제목으로 경제학자이신 박병률 작가님이 펼쳐놓으신 문학살롱집에 수록된 한 편입니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나도양 선생님의 물레의 방아라는 소설 소개하면서 제목을 돈은 사랑에 얼마나 반영될까 라는 제목을 붙이셨네요. 우선 소설 속의 한 대화 들어보세요. 돈이 무엇이냐? 한참 생각하다가 에휴 한숨을 쉬고 나서 돈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일 거예요.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클라이막스에서 내려오는 장면 중에 한 대사일까요?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화가 나서 아내를 때렸던 이방원이 후회를 하며 이렇게 외친다.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의 대사였죠. 예나 지금이나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다. 나도양의 물레방아는 가난한 자의 상실과 있는 자의 탐욕, 그리고 물질을 향한 인간의 본능을 담고 있다. 나도양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25살에 폐병으로 요절했기 때문이다. 나도양은 문학인이 되고 싶었지만 집안에서는 그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 심적 고통과 방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죽기 2해 전인 1925년 그 해에 물레방아를 비롯해서 벙어리 삼룡이 뽕,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뽕입니다. 원작 소설이 있었군요. 뽕 등 자신의 대표작을 쏟아냈다. 고작 23세 나이였다. 그가 작품 활동을 한 기간은 5년에 불과했고 고작 20편 정도의 단편과 2편의 장편을 남겼다. 하지만 나도양의 족적은 한국 문학사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다. 소설 물레방아의 등장인물은 3명이다.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신치규가 있다. 그의 집에, 신치규의 집에 막실살이, 머슴살이죠. 막실살이를 하는 자가 있다. 바로 이방원과 그의 처다. 어느 가을밤 유난히 밝은 달이 고요한 촌을 한적하게 비출 때 물레방앗간 옆에서 50이 넘은 남자와 22 여자가 밀회를 갖는다. 신치규와 이방원의 아내다. 신치규는 여인을 계집을 탐한다. 후사가 없으니 아들 하나 낳아달라는 것이다. 그 대가로 여유로운 삶을 보지 않기로 한다.
가난에 진절이 난 여자도 돈의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다. 신치규를 택하는 거다. 자, 신치규는 사흘 뒤 이방원을 집에서 내쫓는다. 이런 사연을 알 턱이 없는 이방원은 홧김에 아내를 때린다. 그날 밤 신치규와 아내가 물레방앗간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다. 분노에 찬 이방원은 신치규를 폭행하고 이 일로 석 달간 복역하게 된다. 네, 대강의 스토리, 대강의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사랑의 조건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돈이 사랑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돈에 얼마나 반영이 될까요?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제가 잘못 읽은 건가 하고 다시 문장을 봐도 사랑은 돈에 얼마나 반영될까 라고 되어 있네요. 돈은 사랑에 얼마나 반영될까 이지 않을런지 어쨌든 상대방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은 탄력성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 강도, 세기가 상대방의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아주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의 소득 수준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은 탄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탄력성이란 A가 1% 변화할 때 B가 몇 %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이럴 때 B의 A에 대한 탄력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다. 또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다. 다른 경제 분석에도 탄력성은 많이 쓰인다. 국민소득이 1% 변동할 때 고용 변화율은 고용의 소득 탄력성이 된다. 같은 맥락으로 재력에 따라 사랑이 달라지는 정도를 사랑의 재력 탄력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돈의 변화에 따라 돈의 소유 정도에 따라 사랑의 변화, 사랑의 크기의 변화가 더 많다면, 크다면 탄력적인 것이고요. 그 변화가 사랑의 변폭이 작다면 비탄력적인 겁니다. 사랑의 재력에 대한 그 탄력성이 낮은 거죠. 신치규, 물레방아 속의 남자 주인공 신치규는 부자였죠. 그 마을의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 신치규가 이방원의 저에게 말하죠. 내가 허락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전부 해줄 터란 말이야. 그까지 방언이 녀석하고 내가 몇백 년을 살아야 언제든지 막실구실을 머슴 구석을 면치 못할 터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허락만 하면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전부 해줄 거라고. 어린 여인은 꼬드긴 거죠.
너의 남편과 몇백 년을 살다 한들 그 머슴살이를 면치 못할 거라고 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 쉽지 않을 것 같죠? 이방원의 처는 흔들립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신치규에게 물어요. 이렇게요. 영감은 거짓말 안 하시죠? 라고요. 그녀의 사랑에 대한 재력 탄력성은 컸던 겁니다. 매우 컸던 거죠. 이방원으로부터,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은가락지나 은비녀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 머슴살이를 살아온 여태까지 그 남루한 삶이 싫었던 겁니다. 만약 사랑의 제 탄력성이 일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이방원의 처는 돈에 매우 민감한 여성이고요. 반면에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적다면 돈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조건들, 이를테면 성격, 상대방의 성격,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의 영향도 동시에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재력 탄력성이 0이라면 전혀 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녀의 사랑은 돈과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일 겁니다. 현실 속에 존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0보다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라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는 상대방의 재력을 싫어하거나 아예 통달한 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본인이 너무 돈이 많아요. 재력이 이미 풍부해요.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재력이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인이라면, 아니면 이전에 남편이 너무 재력이 좋았어서 그런 반면에 뭔가 재력 외에 다른 면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컸던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남편의 혹은 남자친구의 재력은 마이너스 수준이 낮겠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아마 그녀 사랑의 재력 탄력성은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랑의 재력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이제 깨달음도 있으실 겁니다. 돈에 대해 과도하게 탄력적인 사회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 사회는 곧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 해당되는 거죠. 건강하다고 보기 힘들지만 실은 그런 측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안타깝지만 인정하게도 되는 부인할 수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나도향 이 작가님의 작품은 은근 에로틱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소설 물레방아도 그렇고 또 영화로 더 알려진 뽕 그 소설도 마찬가지로 에로틱합니다. 하지만 그냥 야하다고만 말하긴 어렵다고 해요. 그 속에는 없는 자의 아픔이 녹아있고 계급 투쟁이 담겨있고, 영화 뽕의 주연으로 출연했던 배우 조영기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TV 방송에 나와서 진짜 그 작품, 본인이 출연했던 그 작품 뽕은 마구 야하지도 않고 그렇게 에로틱하지도 않다.
요즘에도 가끔 TV에 방송이 되는데 뭐 노출이 많은 것도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에로틱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걸까요? 나도양의 작품이 서정미가 뛰어난 그런 특징에 기인하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그의 작품은 오래전부터 종종 영상화 됐고요. 글로서의 서정미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어져서도 그 아름다운 서정미가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방원의 스토리, 이 소설 물레방아 속의 후반부 스토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감옥에 갔던 이방원이 석 달 만에 옥에서 나오고요.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때라곤 아내가 있는 신치규의 집이었겠죠. 네, 그리로 향합니다. 그 사이, 그 석 달 사이 아내는 신치규의 후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방원은 집에서 내쫓기고요. 아내도 잃었죠. 내쫓김과 동시에 아내도 영영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방원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죠. 모든 것이 결국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니 분한 마음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다시 나와서 신치규는 아내를 납치해요. 물레방아 앞으로 갑니다. 간청하죠. 함께 도망가자고 간청해요. 그렇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이미 돈맛을 알아버린 아내의 말은 단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가기 싫어요. 이제 나는 고만 그렇게 구차하고 천한 생활을 다시 하기는 싫어요. 고만 물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의 맛을 알아버린 그녀는 이방원의 청을 냉정히 거절하죠. 이제 이방원은 어디로 갈까요? 이방원에게 더는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는 철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네, 이게 소설의 결말입니다. 슬프네요. 안 그래도 심란스러운 코로나 시국에 태풍 바비님까지 오고 있다고 해서 가뜩 심란한데 참 이런 슬픈 결말은 기운이 쭉 빠지게 하는군요. 자, 이제 소설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나도양의 물레방아에서 주인공 신치규 마을의 부자, 이 마을의 지주였죠. 최고 가는 부자 지주였어요. 이방원과 그의 처는 신치규의 집에서 막실살이, 머슴살이를 합니다. 1920년대 지주의 힘은 막강했고요. 일본은 식민 지배를 하면서 지주의 힘을 키워줬어요. 1912년 토지조사령을 통해 조선인들의 땅을 빼앗는 한편 그동안 관습적으로 세습되던 영구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주에게는 그 우월한 지위, 위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거고요. 농민들의 삶은 더 피폐하게 만든 거죠. 피폐하고 불안하게요. 지주들을 자기 편으로 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작 기간은 1년으로 한정했고요. 매년 계약을 갱신토록 했어요. 조선인 땅을 빼앗아 대지주가 된 일본인들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조선인 지주들에게도 나쁠 것이 없었겠죠. 그렇게 있는 자들을 자기네 편으로 같은 족속으로 공동의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범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 지주들은 일본 편에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부를 증대하고 유지하는 데 유리했겠죠. 토지조사령으로 중소규모의 지주들이 몰락했고요. 그러면서 조선인의 80%는 소작농으로 전락했었다고 해요. 소작인들은 고비율, 아주 높은 소작료를 내야 했고요. 그 소작료는 연간 생산량의 절반을 훌쩍 넘었던 겁니다. 생산량의 절반은 그냥 소작료로 내야 됐어요. 지대로 그 지주들은 그 땅의 대가로 1년 내내 그 농민들이 애써 수확한 그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대료로 받아갔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리 조합비, 비료비, 쌀 운반비까지도 소작인에게 전가했었다고 해요. 이런 것을 다 내고 나면 전체 생산량의 70에서 80% 정도를 소작료로 납부하는 격이었고, 쌀 10섬을 추수했다고 하면 그중 7, 8섬을 소작료로 내어야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두세 섬에 쌀을 가지고 1년 동안 양식으로 쓰고 또 그걸 아껴서 시장에 내다 판다든지 그래야지 뭔가 이제 그 1년을 살아갈 돈으로 교환이 되는 거였겠죠.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때때로 지주의 경조사 비용을 내거나 또 노력 봉사도 해야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사실 신분적으로 지주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주의 가정 대소사까지 봐주면서 스스로 머슴이 되어 갔던 겁니다. 만약 소작인들이 반발하면 지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에 소작인을 바꾸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땅 없는 농민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대신 농사를 지어줄 사람은 차고도 넘쳤죠.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땅을 버리고 만주와 연해주로 떠났습니다. 토지의 그 서희 가문이 집과 땅을 모두 다 빼앗기고 결국 연해주로 만주로 갔던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간도 지방으로 가지 않고 조선에 남아있던 농민들은 견디다 못해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치규, 이 물레방아, 나도양의 물레방아에 나오는 신치규 지주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던 신치규의 머슴이었던 그 이방원과 같은 처지의 농민들이 수두룩했던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더 잃을 게 없는 농민들이었고요. 그들이 그들이 이제 뭉쳐서 일으킨 저항이 바로 소작쟁이입니다. 1919년에 3.1운동으로 농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고요.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 바람도 크게 일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작인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단체를 조직했고요. 이를 통해 그 단체를 통해 소작권을 보장해 줄 것과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작쟁이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11월 황해도 흑교 농장에서 일어났고요. 무려 1,500여 명의 소작인이 참여했었다고 해요. 대단한데요, 당시에. 그리고 1920년대 중반에 산미 증산 계획으로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식량 확보를 위해 쌀 증산 계획을 세워가며 쌀 수탈을 본격적으로 해갔던 터인지라 그에 따라서 소작쟁이도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위 농성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점차 그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해 갔었다고 해요. 경찰서, 수리조합, 농장사무소 등을 공격하기도 했고 그것을 일본 경찰이 그냥 또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이제 진압에 나서자 이 시위 농성이 점점 더 거세어져서 항일 노동운동으로까지 확대되어 갑니다. 1920년에 15건이던 소작쟁이는 25년쯤에는 200건을 넘어가고요. 1928년에는 무려 1600여 건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36년, 그러니까 8년이 더 흐른 후에는 소작쟁이만 전국적으로 3만 건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는 그만큼 착취가 더 강하고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 1939년에 일제는 소작료 통제령을 공표하게 되고요. 소작료를 1939년 수준에서 더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지주 횡포가 너무 심해서 그 정도까지로 그 횡포를 제한했던 조선 총독부의 그 소작료 통제 내용을 그 소작료 통제령이 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선의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일제가 그런 시책을 공표했던 걸까요? 그럴 리가요. 그쵸? 전시체제였던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전시체제에 한반도에서 안정적으로 군량미를 확보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조선의 소작농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군량미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서 소작료 통제령이 시행되었던 거죠. 이런 암울한 우리의 시절, 우리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참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고 끝나가고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광명을 되찾았죠. 암울한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코로나 시국도 그리고 이 종잡을 수 없는 정말 광포한 이 한여름의 날씨도
언젠가는 꺾일 날이 올 겁니다. 그죠? 우리 잘 알죠? 가을이 곧 오겠죠. 코로나를 잡을 백신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나도양 선생님의 물레방아라는 소설을 통해 사랑의 재력 탄력성에 대한 경제학자의 설명, 시선을 접할 수 있었어요. 동의하시죠? 소설 속에서는 와이프, 아내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재력 탄력성을 보여주지만 이 성별을 반대로 바꿔놔도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을 1920년대 구한말 이때가 아니라 현 시점으로 시계를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정도를 넘어서 사랑의 재력 탄력성이 더 커졌죠. 암울하다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암울함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시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떠한 결과들, 현상들에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 마음의 단단함, 나의 중심, 이런 것들을 더 굳세게 다져놓는 것이 좋은 해결책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와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이 착잡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제 결론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아요. 자, 태풍이 오신다고 하니 맞을 준비를 잘 하여야 할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펄럭이고 있는 저 파라솔, 참 걱정되네요. 제가 태풍이 어떻게 견뎌줄지. 미셸은 그런 우려들을 대비들을 하면서 바비를 잘 견뎌보려고 합니다. 무탈하게 오늘, 내일, 모레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또 재밌는 거리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미셸이었습니다.